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 돌아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엔 뭐 경제 만화방의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여기서 많이 우리 많이 늘으셨나요? 계속 이 멤버십? 네, 멤버십은 뭐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고, 네. 어쨌든 우리가 여권을 좀 이렇게 시장 개혁 조치 관련해서 약간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있을 때, 아니면 좀 우리 생각과 다른 법안들이 막 나올 때 우리 좀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전달하는 심부름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왜 박시영이 갑자기 요즘에 경제 얘기를 하지 정치 얘기를 안 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광수 대표께서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 읽는 방법이라든가 주식 매수 방법, 어떤 종목이 더 오를 건가,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는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 앞단에 우리 또 박신홍 평론가께서 준비하신 요즘에 이제 여권의 시장 개혁 조치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증시 세법 관련돼서 준비하는데 우려 목소리도 있고 기대 목소리도 있고 여러 사람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뭐 정책 이반자가 아니니까 최대한 시청자들의, 그리고 그 시장이 좀 바뀌길 바라는 그런 분들의 뜻을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내줘야 대통령실이나 또 민주당도 이 방송을 자주 보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해, 그냥 본다고 주장하고 우리 목소리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전망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받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권 시장 개혁 조치 관련해서 하나씩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김현정 의원이 결국 반성하고 반성은 아니고 반성하고 더 센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라면 오해.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시장과 소통 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잘 정리가 됐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사주 소각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거든요.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조치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참 뒤에 나와야 될 끝판왕 조치급이었는데, 김남근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지지난 한 3주 전에 하면서 이걸 먼저 확 걸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민주당 세다라고 했는데, 김남근 의원의 자사주 소각 조치의 핵심은 이거예요. 1년 줄 테니까 1년 안에 소각해라. 굉장히 센 거죠. 나머지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야, 이게 민주당발 자사주 소각 조치의 1호 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얘가 당론도 아니었고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었지만 개인 법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게 민주당의 의지구나. 이 정도로 세구나.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또 상징하는 바가 전문가죠. 또 이쪽이 민생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의 의지다라고 시장이 그냥 거의 당론인 것처럼, 또 민주당이 맘먹으면 통과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게 통과된 거에 준하는 반응을 일으켰어요 벌써 시장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A, B, C 여러 법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흡수 조정합니다라는 게 이게 보통의 절차인데, 이거는 좀 특이한 지위를 부여받았어요. 이게 시장이 이미 이걸 민주당의 의지를 믿고 반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그게 A라고 하면 나는 B, 나는 C, 이런 의원들이 발의를 한 게 만약에 평소 같으면 입법 과정에서 흡수 조정될 얘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발의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A보다 뒤로 간 거 아니야?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때 한다고 그러는 게 민주당의 의지 아니었는데 당신은 왜 후퇴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오해였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김남근 의원의 핵심 1년 있다가 1년 안에 다 소각해 이거였는데, 김현정 의원님과 이제 여러 의원님이 이제 공동 발의했고 김현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겉보기에는 소각을 하긴 하는데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데 3년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까는 1년이라고 그랬는데 1년이라는 기회 준 것만으로도 지금 회사들이 자사주 다 빼돌리고 있는데 3년씩이나 준다고? 왜 이렇게 후퇴하고 기업 입장 봐주는 거야 라는 오해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김현정 의원님 진 의의는 뭐였냐면, 법은 좀 무겁지 않아요. 제일 큰 규범이니까. 법으로 1년 딱 박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3년까지 넓혀놓되 대통령령으로 해서 1년 이내로 줄일 수도 있다. 실제로 강력하게 하면 된다라고 일단 약간 조금 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진위는 나도 개혁론자야 이건데, 시장이 아이고
내가 그럼 3년에만 주목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땡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시장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지. 요게 오해가 났구나. 맞아요.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럼 내가 오해의 싹을 잘라버리겠어 네. 라고 하면서 더 센 상법안을 내신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왜 더 세냐. 신규 사전은 야 무조건 의무 소각이야. 신규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있지 이거 6개월이다 이래가지고 더 세졌어 더. 네. 이게 내 진심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또 숨은 공이 있지. 네, 김현정 뜨자마자 잘하니까 예.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광수 박시동 통화해봐라. 이건 아니다. 난리 났다. 그랬더니 바로 박시동 평론가가 통화가 됐어. 예. 김현정 의원이. 그래서 네네. 서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항의 문자 전화 엄청 한 거지. 맞아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서. 네. 아, 그러니까 진심은 아니었지만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이렇게 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면 내 메시지는 이게 진의였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맞아요. 재발의 수정 발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높게 높게 평가하는 게 평가해야죠. 우리가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솔직히 이렇게 자기가 한 행정행위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유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또는 유턴이 아니더라도 예. 미세한 뭐 오해가 있었지? 그거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시장이 오해를 산다? 내가 재발의해서 오해를 싹을 자를게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김현정 의원이 그다음에 보내왔어. 이렇게 나 발의했어. 딱 보내온 다음에 금투세 폐지하고 상법 대표 발의 이것도 네. 김현정 의원이 주도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좀 알려줘.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대놓고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네. 우리 김현정 의원님 응원합니다. 네, 파이팅 열심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돼. 그렇게.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그동안 약간 우리가 비판했던 것보다 더 2배 더 이상 후원하면서 네. 키워주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김현정 화이팅. 아무튼 네. 더 센 발의안이 나왔다 이런 말씀. 그 맥락을 알려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김태년 의원 특별배임제 폐지 이것도 좀 이게 도마에 또 올랐어요. 이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제가 한번 10분 내에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어려워. 자, 일단은 이 맥락이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조치가 상법 개정 중에서 1호 조치가 뭐였냐면 이사의 의무를 확대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게 법률 용어를 제가 일상 용어로 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약간 법 전문가분들이 볼 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사는 그동안 회사한테만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의무가 한 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주한테도 최선을 다해야 돼 너라고 해서 의무가 2개 생겼어요. 그렇죠. 두 의무를 다 해야 너는 이제 네 의무를 진짜 면한 거야라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하나를 딱 네.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배임죄라는 게 있어요. 배임죄. 배임죄는 뭐냐면 배신할 때 배자예요. 임은 임무. 임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기로 너는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배신해 가지고 네가 사리사욕을 챙겨 손해를 줘 회사에 네. 그럼 너 감옥 가. 이게 이제 배임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배임죄는 형법에 딱 들어 있어요. 살인, 강도, 뭐 폭행 이런 것처럼 감옥 가는 거니까 형법에 딱 들어 있는데 기본 배임죄 말고 특별 배임죄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살인이 있죠 법에. 근데 그냥 사람 죽이면 살인인데 부모님 죽이면요. 더 나쁜 놈이죠 이거는. 그렇죠. 이건 천륜을 배반하는 거예요. 살인도 물론 나쁘지만. 그래서 살인이 있지만 존속살인이라고 더 강화된 법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네. 배임이 있는데 너가 임무에 배반해서 손실을 끼치면 배임이에요. 근데 너는 그 임무 수행하는 거를 네 업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직업이니까 남들보다 더 잘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이러면 너 더 혼나. 아까 존속살인처럼. 예. 그게 업무상 배임이에요. 너는 그걸 업무로 하는 놈이 잘못했단 말이야. 그게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배임을 하나 놓고 여러 배임이 있어요. 업무상. 기업주들한테 거는 게 업무상 그렇죠. 배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던 업무 일이 직업인 사람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사, 회사, 회장 이런 사람들. 그게 하나 있고 요거는 형법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배임의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돼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법에 아까 말해주신 건 다 형법에 있는 건데요. 상법에 특별배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똑같은 배임이지만 회사의 임원들 이사들 너 배임하면 너 상장회사 상법회사에 너 저 임원들이 배임하면 너 혼나라고 한 게 상법에 아주 특이하게 형벌 규정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 가중처벌됩니까? 예, 업무상 배임하고 형이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딱 들어보시면 어때요? 업무상 배임하고 똑같잖아. 상법의 이사나 형법에 있는 업무잖아. 똑같잖아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김태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이거예요. 상법에 있는 특별배임죄를 없애겠다 이거예요.
형법에 있는 업무상 배임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도 별반 차이 없어요. 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형식적 논리는. 네, 맞아요. 이해되셨죠? 굳이 상법에 이사 임직원을 특별히 딱 찍어서 너 배임하지 말라는 것과 형법에 가도 얘네들이 결국 업무자거든요. 업무상 배임이는 맞아요. 그러니까 형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 중복 입법 아니야? 근데 이게 왜 난리야? 뭐가 이유가 있겠지. 아니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맞아요. 별반 차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복입법만 제가 제거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손 안 댑니다라고 했으면 넘어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명분은 뭐라고 하냐. 죄송해요. 제가 김태현 의원님만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여러 법안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논리는 배임죄 폐지로 가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논리 그렇게 받아들였다. 예, 그러니까 그 논리를 여러분 기사를 좀 예리하게 보셔야 돼요. 특별 배임의 중복만 해소한다는 게 아니고 배임죄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여러분? 배임 때문에 우리 회사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 배임을 없앤다는 거예요. 즉 저는 이 논리가 특별 배임죄 없애는 거 말고 반드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배임이 나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 배임만 일단 없애는 건데 여기서 없애놓고 반드시 배임죄로 넘어가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배임을 없애자는 논리는 뭐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의 진의가 배임죄 전체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제가 응전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네, 이해됐습니다. 이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임무가 2개가 됐죠. 그렇죠. 주주이익과 회사를 같이 보는 임무가 2개가 돼버렸어요. 그럼 옛날에는 회사에 대해서만 내가 손실 안 봤다고 생각하면 배임이 될 리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주주까지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이제 임무가 2개가 됐으니까 배임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범위가 넓어졌네. 범위가 넓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 건 상법이지만 배임을 적용할 때 임무가 뭐야를 따지다 보니까 옛날엔 임무가 하나인데 너 그거 위반했으니까 감옥 가 있는데 너 임무가 2개니까 둘 다 잘하지 않으면 감옥 가로 이게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업들이 불만이 그러니까 기업들의 쌓였구나. 불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기업주들이죠. 그렇죠. 사실은 기업이 불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100번 양보하면 기업들이 원하는 건 뭐게요? 배임을 없애버려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 전 단계다. 특별 배임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계속 배임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영이 많이 힘들어진다. 맨날 고소고발 당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배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배임을. 자 배임을 이제 현미경을 놓고 배임만 봐요. 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게 또 맞아요. 뭐냐. 우리는 뻑하면 배임으로 가. 소송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만 잘못하면 배임으로 경영진들이 불려가는 기이한 현상이 있냐? 그거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임이 되냐 안 되냐가 결국에는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소를 하도 많이 당하니까 당신 배임이네 그럼 배임이야. 아닌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되냐면 검사들의 권한이 너무 세지는 거야. 결국 검사가 저 회장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가 사람 하나 넣을까? 이런 거. 검사들의 정치 게임에 중요한 칼날로 활용되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네. 그것도 맞아요. 또 하나는 로펌들만 도와줘. 회장 잡혀가면 어마어마한 이 되니까 이거 법무시장만 살려주는 거지 별반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는 기형적으로 배임 시장이 잘못돼 있어요라고 하는 얘기 맞을까요? 저는 맞다고 봐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 얘기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재반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현미경을 배임에다만 놓고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대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랑 돈 주고받는 거래를 했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럼 이거 뭐예요? 그냥 채무불이행이에요. 네. 민사소송하고 배상받고 가압류하고 경매해서 돈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빈털터리 아니면 도망가서 튀었어 어디로. 그러면 사실 민사적으로 못 받는 게 맞죠. 그렇죠. 그냥 끝이야.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냥 끝내나요? 안 끝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기로 넣어버려. 같이 넣는다고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저 채무불이행 소송도 넣고 경찰서 가서 사기도 같이 넣어요. 왠지 아세요? 처음부터 얘가 나한테 사기칠 요량으로 돈을 꾼 겁니다가 입증되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냥 돈을 못 갚으면 사기가 안 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사기를 넣냐? 사기로 조사되면 경찰이 얘를 잡아오거든요. 사기건이 되니까 우리는 얘를 못 잡아. 민사적으로는 어디로 튀면 소송이 안 돼. 근데 사기로 넣으면 경찰이 얘를 잡아오잖아요. 네. 잡아온다고. 그러면서 당신 이거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까 못 갚은 거였어요? 막 이러면서 조사도 하고 증거를 내봐 이러면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는 얘한테 증거가 없는데 경찰 손을 빌어서
얘한테 드디어 증거도 나오고 신병도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 띄면 사기로 가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 배임에 몰려 있을까요? 이겁니다. 첫째, 우리는 회사가 그동안 배임 행위를 하건 우리 뒤통수를 치건 민사적으로 받을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주주들이 LG 에너지솔루션 뭐 분사하고 지 아들 딸 회사들한테 막 몰빵해서 일감 몰아주고 주주들 막 후려치고 유상증자하고 막 튀고 막 난리를 쳐도 배상 요청하면 배상이 될까요? 안 돼. 여기 길어지니까 안 돼. 여러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안 돼. 우리는 여러분 이제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회사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민사도 안 되고 집단소송도 안 돼. 이제 바뀐 거야 그러면? 주주 이익 때문에? 아니 아무튼 그것도 이제 변론인데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임으로 가서 검사님 쟤 좀 잡아 넣어 주세요. 이렇게 배임에 몰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임만 보면 과도하게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폭넓다 이거지. 이 맥락을 보면 이해가 되고 얘네들은 우리를 늘 뒤통수 치고 민사배상도 안 하고 우리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배임에 몰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복현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배임이 어떻게 삼라만상의 모든 걸 해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거꾸로 배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배임 아니고선 삼라만상이 해결되지 않는 기현상이 안 보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배임죄에 관해서 조금 사회적 부담을 낮춰주고 김을 좀 빼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의가 있다고 쳐도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되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시장 개혁 조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자사주 빼고 뭐 이런 거 우리가 하자는 거잖아요. 이 조치를 하면 기업이 불편해지죠. 일단은 그 부담을 왜 배임으로 경감해 주냐 이거예요. 이거는 시장 개혁 조치로 가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배임의 부담을 빼주려면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해야 되냐면 민사 조치를 달라는 거예요. 아, 제가 수 있는? 기업 집단 소송, 증권 관련한 집단 소송, 각종 민사 배상 조치 이제 각종이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들어가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 우리도 형사 안 가지. 우리가 이재용, 정용진이 감옥에 쳐넣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배상받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배임죄가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회사 조치가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 기업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 배임죄 빼줄게요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배임죄의 거래 파트가 붙으려면 증권 관련한 집단 소송, 민사소송 이런 거 제도를 완화해 주는 거랑 파트가 붙어야지 상법 개정안이랑 파트가 붙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추진하는 거는 이 상법 개정 조치가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배임을 완화해 주자는 논리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 흘러가면 어떻게 되게요? 상법 개정도 물타기가 되고 배임도 완화가 돼. 그럼 우리는요. 민사 조치도 잃고 형사 조치도 잃고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 조치를 막 무시하는 기업들에게 나중에 물어볼 수단이 아무것도 안 남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요 정도 맥락이에요, 일단은. 아유, 참. 예. 더 깊이는 못 들어가요.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식시장 일종의 그 개선 방향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크게로 보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잘못된 게 누적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누가 저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은 한 대 때리고 시작해야죠. 그렇죠. 근데 한 대 맞고 야, 얘기 좀 하자. 친하게 지내자. 너도 잘 살아야 되고 나도 잘 살아.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봉으로 알지. 계속 때리지. 그러니까 약간 저는 우리가 이런 단호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기업이나 아니면 막 오너나 뭐 경영주들을 막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왔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혜택을 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기업들이 오염 폐수 막 하고 오염시켜도 그러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뭐 풀어주고 뭐 그래야 왔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희생해 와서 이제 기업들이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을 예를 들어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주주들한테 나눠달라는 어쩌면 당연한 요구인데 그렇게 누적되어 있는 적폐들을 없애려면 저는 강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박시영 대표나 저나 어쨌든 방향성은 세게 나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에서 볼 때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조금 더 타협하고 가는 거 아니야? 야 기업도 뭐 죄인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와야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는 근데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일단 지금은 회유하는 거지 막 때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어떤 위원이 막 잘못했어요. 막 문자 폭탄하고 막 아니 알고 이게 또 일단 회유를 하자. 왜냐하면 김태년 의원이 제가 들어보면 주변에서 개인 혼자 생각이 아니라 뭐 여권 내부에 약간의 그런 의견들이 좀 모아진 게 있다 보니까 대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력히 개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민주당 지도부 두 분과 이 건에 대해서 통화했어요. 의견을 전달했고 검토해봐라.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짧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배임의 논란인데 100번 양보해서 기업 편을 들자는 사람 지금 국힘도 배임 없애자는 법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법안이 나왔다니까 아무튼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이겨서 형법에 있는 배임죄를 뺄 수 있을까요? 그건 못 빼요. 워낙에 형법이 그 기본법이기 때문에 빼기 어려워요. 그게 논란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법에 조각사유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우개 찬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자. 이게 구성이 딱 맞으면 너는 살인을 이미 성립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지우개 찬스가 있습니다. 제가 한 살인은 정당방위였어요. 그럼 이제 지워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애는 저는 책임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저는 촉법소년이에요. 그럼 이게 지워줘요. 이 지우개 찬스를 우리가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이분이 또 법도 했어. 여러분들. 근데 이제 보시죠. 지금 이제 이 배임죄 논란은 제가 볼 때 논란을 막 일으키고 폐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숨겨져 있냐면 지금 갑자기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달라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배임을 내가 저질렀는데 아까 살인의 정당방위처럼 지우개 찬스처럼 배임을 저질렀는데 경영 판단의 행위입니다라고 하면 오케이 지워줄게라고 하는 이 지우개 찬스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으로 막 시끄럽게 한 다음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쓱 넣어. 그러면 배임으로 몰고 가도 마지막에 나 경영 판단 오케이? 그럼 지우개 찬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노림수다. 모든 논란의 가장 뒤에 있는 노림수예요. 예, 근데 요것도 문제가 많다. 이게 요게 끝판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눈을 불뜨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겁니다. 경제 만화는 피해가야 한다. 쉽지 않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이광수 대표님 준비한 얘기 좀 한번 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 레포트 읽는 방법을 먼저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은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의무적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스피가 한 상장된 종목이 한 8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커버하지 못해요. 그걸 이제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주요 대형 회사라든지 애널리스트가 관심 있는 회사들만 이제 커버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표 주가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면 뭐 실적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이면 보통 한 증권사가 그 커버리지가 한 100개 정도,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회사들이 실적 발표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막 밤새 가면서 그 실적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그런 레포트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널리스트 레포트는 좀 많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투자하시는 종목이 애널리스트가 커버리지가 안 되면 레포트는 없겠죠. 근데 투자하는 종목이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면 쉽게 말해서 그 추천 종목이면 이제 레포트가 나오는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외국계 증권사가 어떤 레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내리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투자 의견을 변경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영향 받죠. 영향을 받죠. 그런데 그건 이제 언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만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최근에 발표된 하이브 그러니까 이 하이브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레포트를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잘 보시면 하이브를 커버리지 하니까 즉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를 분석하니까 이 하이브가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프리뷰라는 그러니까 실적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레포트를 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적을 발표하면 이제 리뷰가 나오겠죠. 이 두 가지 레포트가 가장 기본이에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레포트, 그다음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나왔나 분석하는 레포트.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레포트를 볼 때 보통 보는 게 투자 의견을 보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걸 주목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회사를 분석할 때 대부분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매수예요. 아니 그 사게 만들어야 자기도 돈이 남는 거 아니야 증권사들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투자 의견을 관심 있게 보는 거. 와, 이 레포트는 이 종목을 사라고 그랬으니까 사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레포트가 매수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목표가도 사실은 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목표가는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가 올라가고요. 주가가 내려가면 따라가서 내려가는 약간 그런 비율대로 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표 주가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갖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이 실적입니다.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추정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변동될 것이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의 종목에 레포트가 나오면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게 유료입니까 보통? 다 증권사? 여러분들이 다 증권사에 거래를 하시잖아요. 거기는 리서치 센터에서 레포트를 계속 내요. 그건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레포트를 보시면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체크사항을 한 3가지 정도 드리는데 새로운 사실이 있는가. 그러니까 레포트를 볼 때 이번에 그 시장에서 모르는 아니면 내가 잘 몰랐던 내용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 건가. 이익이 증가하나 매출이 증가하나 이걸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세 번은 이제 발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리포트 기본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와 실적 발표 후에 써야 되는 건 의무예요. 애널리스트의 의무. 발표 시점이라는 건 실적 발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레포트 발표 시점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잘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5월 1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이 실적을 예측하는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그렇죠.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실적 발표한 다음에 발표한 날 그날 레포트를 써요. 이건 의무예요. 근데 의무로 쓰는 건 크게 엑기스가 없어요. 근데 이 기간 말고 나오는 레포트들이 있어요. 그 인바켓에 나온 거 말고. 뭐 이상한 레포트가 나와. 그리고 갑자기 뭐 그런 레포트들이 나와요. 그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내는 거예요, 그건? 주가 오를 것 같으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럼 고객에 대한 서비스예요? 그렇죠. 보통 그 증권사는 미리 사놓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 너무 이거 발표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세상을 너무 지금 아니 일단 때리는 건 좋은데 선빵 좋은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여기까지 봐주고 다 나쁜 놈으로 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는 어쨌든 지금 나오는 레포트는 이제 의무적인 거고 이 기간 말고 레포트들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지금 궁금한 건 하이브 지금 방시적 변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뭐 압수수색 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크게 우리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 이재용 없을 때 삼성에서 잘 나왔다고 이 얘기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브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하락한 상황 속에서 뭐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최근에 저는 YG 플러스가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YG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어쨌든 K-팝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봐요. 원래 그 SM도 마찬가지고 다 큰 기업들이 잘 나갈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좀 유의하면서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이거 한번 봤더니 2,500부터 막 상승했더만 3개월 전부터. 네. 3,200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어쨌든 좋아진다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거 하나는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5월부터 굉장히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거예요. 예, 예. 거의 뭐 400포인트가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속도는 빨랐다. 속도는 빨랐다. 근데 이제는 이런 속도가 빠른 상황 속에는 항상 조정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어떤 주식이나 어떤 시장이나 계속 오르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골도 깊다. 그래서 그런 이제는 골이 어쩌면 조정이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시청자들 맨날 그러잖아. 왜 내 주식만 골이냐. 햇빛은 언제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골이 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인데 이제 기본 관점은 어쨌든 골이 왔을 때 우리는 매수 관점을 유지한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골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주식을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꼭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흐를 때는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꺼번에 사질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쓴다. 네. 그럼 한꺼번에 1,000만 원 확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근데 그래요. 보통 그렇게 하지. 네, 보통 그냥 한 번에 쌓여요. 왜냐하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놓으면 더 신경 써져요. 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이게 분할해서 사서 신경 쓰나 한 번에 사놓고 신경 쓰나 어차피 신경 쓰는 건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내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도 그렇고 사는 건 분할 매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원칙은 사실은 그겁니다.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돈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잘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만 원이 있는데 주가가 1만 원짜리를 산다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익을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잃지 않는다의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에 왕창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왕창 사야죠. 한 번에 사야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면 당연히 분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매수를 이제 해야 하는 또 시점이고 그런 시점이 오는데 한 번에 너무 막 사지 말자. 이제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사는 건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잘 지켰으니 어떤 분이 이렇게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뭐냐면 물 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떨어졌을 때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달라요. 분할 매수는 내 계획하에서 사는 거죠. 네. 근데 물 타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좀 더 분할 매수 계획을 적절하게 세우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물타기가 아니라 분할 매수다. 그렇습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이네. 네. 자, 그래서 이제 4페이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장의 속성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짧은 흐름일 수도 있는데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또 조금 빠른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다시 오를 때는요. 다시 상승할 때는 그동안 올랐던 게 오르는 수순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쭉 올랐던 종목이 잠시 하락을 하면 다시 올라갈 때는 원래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술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조정장에서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죠. 그러면 또 오를 때는 많이 떨어지거나 안 오르는 게 오르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상승장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은 그 뒤에 약간 하락에다 재반등할 때도 별로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레벨이 달라서 충분히 올라왔을 때만 그런 회사들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지금 여러 가지 이따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매크로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뭐 관세건 수출이건. 네.
그러면은 우리가 5월부터 7월까지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누가 많이 올랐나 한번 보자. 야, 풍산 1등이야. 방산. 네. 고롱. 네. 카카오페이. 네. 달바 글로벌. 이건 화장품 회사예요. 아, 그래? 화나, 효성중공업. 지주 회사고요. 효성중공업. KCTC,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 뭐 현대노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다시 시장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올랐던 것이 다시 오르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네. 네. 약간 이게 이제 조종받아서 약간 하락을 하면 요 종목들을 좀 주시할 필요 있다.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익 실현한 분들도 계실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는데 떨어질수록 막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보다 좀 더 기회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뭐 무리해서 조마조마 팔 게 아니라 좀 갖고 있을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 그렇죠. 같은 경우 잘 나갔다가 최근에 급락했다 이러면 지금 그렇죠. 저희가 이광수 대표님하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적적으로 3,200에 왔으니까 이 다음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뭐 내년 상반기에는 뭐 3,500 갈 수 있고 그 후에는 더 이런 얘기를 장기 비전 속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바심 내면서 이 고래 그럴 필요는 없을 없다. 수도 있죠. 그다음 제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박신 평론가에게 아까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기자들 있잖아요. 언론 기자들. 이게 약간 그 악의적으로 막 쓰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뭐 광고 안 주면 막 쓰고? 그런 건 어떻게 걸러내야 돼요? 우리 막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 언론도 진짜 이거 언론 개혁해야 돼. 이거. 레포트도 사실은 이제 뭐 큰 회사들 또 이광수 대표님 계셨던 이런 큰 회사나 이광수 대표님 같은 이런 네임드 이런 사람들은 잘 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레포트도 좀 웃기는 레포트도 이제 덜어 있죠. 근데 이제 왜 매도 레포트는 좀 덜 나오냐면 막 그 업계에서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뭐 A 회사가 A 애널이 이거 매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 잘 못하지만 했다 쳐요.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수많은 상품들을 운영하는 매니저나 이런 데들이 이거 랩이든 뭐든 운영하는 사람들이 야 니네 회사 공식 위원으로 그 회사 매도 리포트 냈는데 너는 왜 내 포트폴리오에 이거 아직 들고 있어. 이런 충돌을 막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데라는 얘기를 살짝 들어도 진짜로 회사의 다른 부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회사의 비율을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 되면 잘 못 내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가 팔라고 그러는데 쟤는 들고 있잖아 이러면 피곤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피곤한 얘기들이 많은데 기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갑자기 일률적으로 좋은 기사가 나와. 그거는 그 기자들 이건 이제 특정 기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관행이에요. 다 불러가지고 회식 한번 갔다 오고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고 기업 탐방이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저 유럽 공장 한번 다녀오시죠. 이게 쫙 가가지고 거기서 여행 시켜주고 그게 일제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 일제히 나오고 거기서 이제 뒤로 가서 옛날입니다 여러분. 금일봉 후원금도 좀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6개월간 조기사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종의 A 회사가 그렇게 했는데 B 회사한테 가서도 그러면 당신네들도 이번 다음번 뭐 어디 해외 투자한다는데 우리 한번 할까요? 그런데 A 회사는 하는데 B는 안 해. 그러면 이제 압력을 내는 거지. 뭐 인도네시아 투자 과연 성과 있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가려볼 수가 없잖아. 가려볼 수가 없죠. 우리 개인 투자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보통은 요즘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이상한데 왜 어떤 A라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A 언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잘 나오는 것도 문제 또 일률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문제인데 특정 한 곳만 주구장창 남들은 다 문제라고 하는데 좋다고 그래. 특정 한 군데는 또 이 회사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서 악재 잘 소화하고 있는데 얘네만 패.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뭐냐.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고 보면 제목만 화려한 거죠. 사실 팩트가 별로 없는 거죠. 박시영 TV 문제. 저 가보니까 문제 없음 이러잖아요. 더 잘 뭐 이런 것처럼 왜 저런 내용도 없는데 저런 이상한 뉘앙스로 읽기 뭘 쓰지? 그러면 의도가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디냐면 큰 회사 말고 기사 정도로 흔들리거나 기사가 맥히는 정도의 섹터. 코스닥 뭐 이런 데. 코스닥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아니면 이제 막 상장해라든지 뭔가 좀
그다음에 뭐죠? 상속 증여 같은 뭔가 민감한 너네들 좀 뭐 이거 뭐 있지? 이럴 때 이럴 때 쓱 건드리면 뭐가 광고라든지 뭐가 오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좀 아직도 기사 딜이 좀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예. 가려보기. 자 광고 하나 하고 질의응답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힘 홍삼 아무래도 힘 제일 센 이광수 대표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시영TV 하루 힘 홍삼 옥타 플러스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드는 길 그 뜨거운 응원에 보답하는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하루의 힘 홍삼 200박스에 이어 런칭 3주에 300박스 판매 달성 광고 후 쭉쭉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보약 성분 홍삼, 녹용, 침향이 든 공진당 컨셉입니다. 원기 회복에 좋은 홍삼, 녹용, 침향에 요즘 중년들 지구력으로 각광받는 옥타코사놀, 에너지 원료 비타민 B군, 면역력 성분 아연, 태아닌까지 들었습니다. 홍삼은 하루 6mg으로 시각처 기준 2배고요. 침향, 녹용도 16mg 고함량입니다. 요즘 홍삼 냄새 싫어하는 분 많으시죠? 하루의 힘 홍삼은 작은 알약이라 냄새 없이 쉽게 먹습니다. 직장과 학교, 학원에서 매진하는 직장인, 학생들에게 강추합니다. 특히 수능생들 체력의 한계가 오는 요즘 이제 3, 4달 정말 잘 이겨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두뇌 속 혈류 개선에 의한 기억력 개선, 면역력, 체력, 지구력 개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억력 걱정하시는 부모님 선물로도 딱 좋습니다. 맞아요. 가격은 홍삼, 녹용, 침향이 있는 보약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구매 시 26,000원 꼴이네요. 여러 박스 사서 공부하는 자녀와 여름 타시는 부모님이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이버에 수험생 영양제, 고등학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만성피로 영양제, 필요할 땐 영양제 검색 시 저기 지금 우리 그렇네요.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뭘로 검색해도 메인에 뜬다고 합니다. 네. 검색 시 쇼핑 영역 첫 페이지에도 잘 팔린다는 얘기죠. 네, 이거 아주 유명한 제품이에요. 네, 지금 7월 이벤트 중입니다. 네. 네이버 리뷰 2배 적립, 좋은 리뷰 10,000포인트 적립. 네. 구매평에 박시영TV 적어보신 분들께 또 3,000포인트 추가로 드립니다. 구매 방법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에서 하루 힘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가피 콤부차 마저 광고하고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응원에 보답하는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민주시민의 성원에 그동안 품절되었던 64팩 구성이 재입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가피 콤부차 잘 아시겠지만 몇 번 광고해 드렸습니다.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시오가피가 있죠. 이 가시오가피는 명나라 본초 강목의 한 수레의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도 신선의 약이다. 러시아 올림픽 대표 경기력,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우주비행사, 특수부대가 복용했던 사실이 뉴사이언스 학술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가시오가피 효능, 면역력, 자연강장, 만성피로, 간건강, 쾌변활동,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죠. 오가픽의 다양한 효능은 상세 페이지 재구매 고객들의 생생한 리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폭염, 에너지를 보충하고 갈증 해소에 건강 지킴이 오가픽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모든 원료는 국내산이고요. 농약, 방부제, 화학 첨가제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냉동 물류 보관으로 최상의 맛과 효능을 유지하고 있고요. 원가 상승이 있지만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싸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용 방법으로 아침 공복에 한 팩 드시거나 오후에 드시거나 아니면 회식 이후에 한 팩을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회식 있는 날은 한 팩을 섭취하면 그 다음날 아침 쾌변과 함께 상쾌해집니다. 배송 메시지 박시영TV 남기시는 분들께는 34%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48팩 구입하시는 분들에겐 16팩을 추가로 드리고요. 24팩 구입하시는 분들에겐 3팩을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구매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오가픽 놀라운 효능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팩에 1,500원 정도 합니다. 냉장, 냉동 보관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 구매 링크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는 오가픽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목이 풀린다. 제가 어제 사실 내시경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이 안 좋은데 좋네요 이거. 야, 내시경 힘들죠.
제가 요즘 발치했잖아, 발치. 좀 그러셨죠. 예. 맞다. 발치하니까 술을 당분간 끊어서 좋습니다. 예, 이번 주말이면 끝. 예. 근데 술 먹을 때 그 다음날 오가피 먹으면 정말 좋아요. 그럼요. 이게 숙취 해소가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이제 갈증 해소도 되거든요. 원기 회복도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오가피 콤부차 이거 아주 잘 나을 것 같은데 제 구매율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네. 근데 처음 구매하신 분들이 속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진 않는데 한번 맛본 분들이 잊지 못하고 계속 구매한다는데 네. 정말 이거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거든. 사장님이. 그럼 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도왔던 분이요. 그래서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오가피 콤부차 여러분 강추 드립니다. 자, 질문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문이 많이 왔네요. 우리 이권희님 슈퍼챗 보내주셨고 슈퍼챗 또 물타기가 되나요? 아랑초님, 우리 또 제주에서 열심히 횟집 하고 계시고 주식도 잘하고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비스트님도 지금 슈퍼챗 응원합니다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써 있는 분. 안녕하세요, 주린이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여기저기 주워들은 이야기로는 배당주로 기업은행주, 조선주, 세진중공업에 투자를 했는데 두 가지 종목에 투자한 게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은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될 거고 세진중공업은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 미만이어서 그 배당 그럴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배당주로 뭐 기업은행주는 괜찮은데 배당률이 그래도 꽤 되니까 그리고 조선주인 세진중공업은 아마 실적 개선으로서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배당 목적이라면 조금 더 고민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기업은행이 이제 좀 다이나믹한데 그러니까 다른 은행주보다 일단 싼 게 매력이에요. 절대값이. 뭐 국민은행 뭐 11만 원 하는데 저건 아무튼 뭐 단단위수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근데 배당만 보신다면은 기업은행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세진은 배당은 아니고 이제 조선 관련한 이제 실적인데 뭐 가스 관련한 배 뭐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데 한번 따져보시죠. 왜냐하면 앞으로 물량이 많아. 그러면 당연히 호재죠. 근데 그건 기대감이에요. 그때 팍 샀다 그러면 돈 버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 끝났으면 이제는 뭐냐면 실적인데 예를 들어서 저 회사가 진짜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저 회사가 1년에 배를 3개 만들 수 있어. 근데 앞으로 물량이 10년치가 쌓여 있어. 그래도 1년에 3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익이 늘 3개치야. 그러니까 그 들어올 이익이 또 잡혀있는 수주량이 지금 주가를 담보하고 넘어갔을 때도 괜찮은가. 아직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팍 들어가시고 그렇게 한번 더하기 빼기를 맞춰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세실님도 고맙다고 저기 슈퍼챗 보내주셨고 울산 알프스님 오늘 주식이 엄청 내려갔다고 CJ 국민은행 지주사 종목하고 10시 뉴스 보고 다 팔았다고 관세 협상 이후 주식하는 게 나을런지요. ETF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요. 네. 저 관세 협상에 일단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 얼마요? 4천억 달러? 네, 그렇죠. 4천억 달러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쁜 놈들.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라는 건 뭐냐? 주식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고 조그만 노이즈에도 사실 약간 취약한 단기적으로는 취약한 구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우려하진 않으셔도 좋겠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니 그 일본이나 비슷하게 하겠지. 우리만 뭐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구조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울산 아파트처럼 저는 이럴 때 지수 ETF 괜찮지 않을까? 조금씩 아까처럼 분할 매수하는 방법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식 ETF는 지수에 연동된 것만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이재명 대통령 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님 질문. 네이버 카카오 중장기 투자로 보유하고 있다고. 현재 마이너스 17, 18%입니다. 지난번 조언으로 추적 손절 범위를 넓혔는데 제 예상보다 그 범위에 도달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해당 하락세가 일시적이더라도 제가 정한 손절 범위에 도달하면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 혹은 계좌 신설하고 싶은데 이미 투자 금액이 다 묶여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단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원칙을 따르면 손절매가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은 일단 합니다. 근데 전체를 이런 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손절매는 또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전량을 매도하는 것보다 일부를 매도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방법이 어떨까.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방법을 일단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저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테크가 산업으로 좀 가까움 받지 않을까. AI 뭐 그다음에 뭐 그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부가 저걸 한다는 정책을 시장이 믿어버린 거죠. 당연히 믿습니다만 오른 거는 거의 한 3주 만에 뭐 더 좁게 범위를 좁히면 뭐 2주 안에 지금 고점까지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다 기대감은 현재 살아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2-3주간에 팍 올랐었을 때 기대감은 살아 있는데 이게 실적으로 잡히려면 조금 걸리겠는 데를 늦게 아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버린 AI는 누가 받는 거야.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정통부에서 야 국가 소버린 AI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지금 챔피언십 한번 해봐라고 해서 지금 막 입찰해가지고 누가 하든지 막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팍 올랐을 때의 기대감이 재료가 소멸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럼 뭐냐 시차가 있다. 실적과 연결되는데 시차가 있다. 그런 게 지금 막간이 이제 딱 벌어져 있는데 이때를 이제 못 버티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과감하게 원칙대로 손절매 하시고 실적이 다시 잡힐 때 다시 재진입하셔도 되고. 약간 근데 내가 여유 자금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러면 이게 아주 특이한 상황이니까 정책 관련해서 네이버든 카카오든 한쪽으로 수혜가 되는지 실적으로 잡힐 만한 확실한 이제 호재가 기대감이 이제 증명의 시간으로 넘어갔는지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보셔도 되고. 다만 이제 저기 나오신 질문 중에서 나 뭔가를 그래서 아무튼 뭐 팔고 다시 하든 뭘 하고 싶은데 이거저거 다 묶여 있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빚내? 이래가지고 일부 파는 게 낫다. 그럴 때는 제가 그냥 이거는 이제 약간의 그냥 팁인데 그냥 종목 만약에 내가 10종목에 10만 원씩 해서 지금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종목도 하고 싶어. 10만 원 어디서 구해라고 할 때 그냥 종목당 같은 비율로 그냥 조금씩 파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조금씩 돈을 마련하셔도 된다. 근데 요것조차도 못하고 저거는 못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랑주님 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는 금리에 민감주의인데 미국 금리 인하 시에 바이오 전망은 10월로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냐고. 여기서 말하는 대표님 제가 아닙니다. 그 바이오가 금리에 민감한 이유는 그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하반기에 미국에서 이미 인하되면 뭐 주목은 받을 수는 있는데 금리 인하를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10월이 된다, 11월이 된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국내 바이오 주식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10월이 될지 뭐 또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좀 없으니까. 나는 미국 금리 하면 AGNC만 떠오르는데 거기 좋아진다고 그때 그래갖고 금리 떨어지면. 근데 이제 얼추 뭐 저런 그냥 기본적인 말 누구나 다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또 금리 내려가면 테크는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바이오는 한 발 더 들어가야 돼요. 이제 선생님이 저 선생님이 원하는 종목이 금리 인하만으로 유동성이 늘어서 미국 거든 한국 거든 그렇게 올라가진 않고 그거는 약간 뭐랄까요? 바탕 같은 거고 본인이 원하시는 종목은 거기 플러스 개별 호재가 붙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푸르님, 일본 관세 협정이 잘 된 건가요? 언론이 일본이 기준인 것처럼 말해서 못하면 엄청 까려는 듯 하다고. 뭐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일본의 주식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크게 올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자산 시장에서는 그 일본의 협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보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되게 잘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휴 안도했다. 아 최악으로 갈 뻔했는데 안도했다. 왜냐면 원래 24% 맞았다가 중간에 꿀밤 맞아가지고 25까지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갔죠. 그런 건데 갑자기 15로 낮췄고 일본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품목관세인데 품목관세 예외를 받아버렸어요. 어쨌거나 그것도 일본이 첫 번째 조치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살았다. 휴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쌀 개방 가는 거 농가들은 걱정하지만 일본 국가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타격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내부 정치가 문제지 나라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였고요. 이 미국에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투자하기로 한 건 제가 볼 때 좀 문제예요. 좀 규모가 과도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냐면 그건 어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한테 받은 건 조금 말하자면 현찰 같은 거 받았고. 조금 하다가 트럼프 날라가면 그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 투자하기로 한 거는 어쨌거나 네. 어음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일본 증시는 그래도 상승한다. 괜찮네. 최악은 피했다. 휴 안도 이렇게 보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럼 똑같이 가면 우리는 잘한 거냐. 여기서 이제 조금 숙제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 일본이 25에서 15를 맞았단 말이에요. 관세를. 예. 그러면 15니까 일본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동안 미국한테 맞은 관세가 4에서 5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숫자가 헷갈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15가 됐다. 그러면 실효적으로 올라간 건 10% 올라갔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FTA예요. 우리는 0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똔똔 맞춘다고 15로 해서 잘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해도 트럼프가 아랑코도 안 하게 야 니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이 취급해주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 이러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일본보다는 실리적으로 더 챙겨야 되기 때문에 숙제가 조금 있습니다. 일커피 마을님이 어제 LG CNS 실적은 약하던데 앞으로 괜찮을까요? CNS는 일단 모멘텀으로 가는 주식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AI라든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일단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단기 실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어서 실적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캡틴 좀비의 꿈님. APR 미국 관세 영향. 시어스 관련 알고 계신 정보 알려주세요. 시어스는 이제 뭐 원래는 의료 쪽인데 지금 이제 추가 테마가 얹어져서 이제 의료 관련한 이제 AI가 접목된 기술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차익 실현하시면 되고 다만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마켓쉐어가 아직은 독보적이에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 시장 전체가 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쯤에서 포션을 조정하신 다음에 장기 물량 정도는 어느 정도 홀딩하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예. APR 미국 관세 영향은 뭡니까? APR은 제가 모르는.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나 했으니까 둘 중에 충분한 겁니다. 블루오션님.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네이버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0% 손실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네이버 손실. 김경희님. 롯데 신영자구나. 시영 써있기로 내 이름을 왜 쓰나 했네. 롯데 신영자 의장이 주식을 다 팔았다는데 롯데 지수에 미치는 영향. 롯데는 안 좋다고 그때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뭐 저거는 상속세 때문에 다 팔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행위로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더 깊이는 안 봤는데 그 저분이 판 거 빼고 원래 있던 것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우님 주말 강의 두 분 정말 고생하셨다. 아마 가보신 분인 것 같아요. 질문 드린다. 50대 후반 농민인데 나이가 되면 65세 이상 농지연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곧 농사 지을 체력도 여러 여건도 안 될 듯 해서 투자 비율을 여쭙니다. 현재 100% 모두 주도주 성장주이고 곧 예금 만기의 배당주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AGNC도 투자하고 있고 금융주 등 현재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나요? 뭐 급할 건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뭐 배당주로 전환하는 거는 좋아 보입니다. 대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당주는 배당받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배당받아서 재투자하고 그래서 자산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고 아직
아직 시간이 많이 좀 남으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APR이 화장품이라고. 네, 화장품이에요. 제가 지금 갑자기 들어가지고 어떤 용어를 물어보신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뭐지 차화정 이렇게 하면서 야 중국에서 지금 뭐 소나타가 뭐 현대가 그리고 화장품이 난리가 났어. 그다음 정유 막 이러면서 중국 열릴 때 이거 그래 맞아요. 그때 엄청난 황금기를 구가 했는데 지금은요 아니잖아요. 중국 베이스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중국 베이스에서 컸던 화장품의 느낌과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이 미국 베이스의 화장품이 뜨는 느낌이 제가 볼 땐 비슷해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뭐 뭐죠? 이영애 모델하는 거 뭐 그런 게 뭐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떴단 말이에요. 중국 분들이 오히려 화장품을 우리 걸 많이 사고 중국 거 안 사고 뭐 서구 명품 뭐 로레알 이런 것도 안 사고 우리 걸 샀거든요. 지금 거의 미국에서 그 느낌이래요. 워낙에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거를. 근데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엄청 뜨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지금 보면 좋은데 제가 근데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중국은 자사 브랜드가 없고 우리 걸 너무 좋아하고 자기네들 걸 못 믿고 한류 이미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안 가봐도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기사나 레포트가 좀 뻥 좀 못하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 거 못 사가지고 막 거의 미쳤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저는 한 번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실적은 잡힙니다. 좋아요. 근데 이 기대감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진단인지는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기대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뜨고 있어요. 네. 예. 다다님 이제 한 두세 개 받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저런 행동 때문에 주식 날아간다는 날아간 거는요 무슨 말이야 이거는 날아갔다. 무책임하네요. 카카오 임직원들이 주식 팔았다는 뉴스 봤을 때 에코프로 생각났네요. 오를 거라 생각되면 팔았을까요? 이미 마이너스 30이 넘고 오히려 정책주 안 산 정책주를 사지 않은 사람들은 웃고 다니는 걸 보는 게 정말 말도 못하게 괴롭네요. 빠져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 멘탈이 갑니다. 카카오 이런 것들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조하잖아요. 종목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식을 어떻게 하는가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 하면 그 종목 얘기하면 그 종목만 이제 기억 남겠지만 저희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라는 그것처럼 사실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켜라. 특히 손절매를. 그래서 저렇게 30%가 넘는 거는 이제는 안타까운 건데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여기서 더 팔 거냐 아니면 그냥 갖고 있을 거냐. 사실 이거는 저희가 무책임한 건 아니고 어려운 의사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책에는 없어요. 제 교과서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30%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손절을 하라고 했으니까. 네. 10%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목이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거나 아무리 미래가 창창해도 일단 여러분 마이너스 15, 20%를 가면 안 돼요. 그냥 그때는 끊어야 돼요. 마치 김유신이 말 다리 끊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런 상황 속에서 조금 이제 대처하기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네.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종선님, 자사주 비율이 40%가 넘는 회사를 봤는데 만약 의무 소각한다면 주가는 소각하면서 올라가는 건가요? 소각에 의한 주가 상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구매한다면 주식 언제 사야 할지 고민인데요. 자사주 의무 소각이 본회의에서 올라가서 통과 전에 사는 게 좋을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하면 그냥 주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회사에 대한 이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분 가치가 올라가죠. 예,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 통과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있다 소각해라고 하는데 회사가 1년 안에 소각 계획을 딱 착실하게 해서 저희는 그러면 좋은 회사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고. 근데 어떤 회사는 지금 태광이나 이런 애들처럼 빼돌리라고 정신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선생님 생각하시는 회사가 빼돌리면 어떤 식으로 빼돌리나 그러면 그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회사에 주식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진짜 무식한 거는 그냥 냅다 파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다. 시장에다. 냅다 팔아요. 주주한테 안 돌려주고 냅다 팔아. 현금 있겠지. 그럼 또 그걸 배당 주려고 그랬을까요, 걔네들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애들은. 쌓아놓는 거나. 아니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다른 투자한다고 또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출자로 빼가지고 알고 봤더니 꼬리를 타고 들어가면 아들 회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절대 주주에게 주지 않겠다고 아주 무슨 욕을 해라 나는 안 준다 이런 회사가 있고 반면에 뭐 제대로 소각하는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회사마다 계획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좀 지켜보시죠. 네, YG월드님. 자 밑에 빨리빨리 올려주십시오. 우선주와 보통주 의결권 유무로 생각했는데 주가의 변화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최근 현대차가 7% 오를 때 우선주는 5% 오르던데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종목을 몇 개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코스피 200 상품에 있는 기업 상위 3개를 투자하는 것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주에 1의결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쉽게 생겨서 내가 삼성전자 가가지고 주주총회 가가지고 이재용이랑 한판 뜨면서 표를 행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굳이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나는 의결권 필요 없어. 의결권 너 가져. 이러면서 의결권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내 주식에서. 그 대신 나 그러면 보상으로 뭐 줘. 뭐 줄 건데 그러면은 의결권이 필요 없으신 선생님들한테는 저희가 배당을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결권이 있는 게 보통 주고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이나 이런 거에서 우선권을 더 줘서 하다못해 얼마라도 배당을 더 줘요. 기본주보다. 배당은 좀 더 주는구나. 그래서 나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실리를 보지 의결권이라는 그런 명분뿐 이거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건 이제 책에서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는 덜 올라요. 우선주가? 그렇죠. 이제 덜 오르는데 왜냐하면 물량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어. 그래서 덜 올라. 인기가 좀 덜해. 그런데 가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더 뛸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오를 때가 있어요. 팍 뛸 때. 그러니까 회사마다 남은 거래량이 이게 뭐고 여기에 지금 배당을 더 주니까 이번 배당은 더 오겠네 하면 웬일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보세요. 10,000원의 배당을 5% 주면 500원인데 네. 이게 우선주라는 이유로 8,000원이야. 근데 이거는 5%에다가 한 3% 더 줘. 그럼 배당 이익률만 보면 더 크죠. 네. 그렇죠. 주가는 낮고 배당은 더 높으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매력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팍 뛸 때도 있어요. 근데 배당 끝났어. 그럼 팍 떨어져 또. 예, 그러니까 이제 변동도 더 크고 하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네. 보시는데 보통은 약간 핸디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어요. 자, 2개만 더 받고 마무리합시다. 피오르드님 지난 방송 때 네이버 8에서 10% 마이너스 났을 때 손절의 원칙 아까 여전히 적용해야 하는지 여쭤봤는데요. 11, 12% 빠져서 절반 손절하고 오늘 결국 13, 14%까지 내려가서 완전 손절매 했습니다. 아유 안타까운 소식이네. 다음으로 SM 보는 중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저 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얘기를 박시영 대표님이나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이쪽에 만나면 좀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2차 전지 뭐 한 3년 전에 그냥 그렇게 난리치다가 사실은 전 국민이 지금 물려가지고 얼마나 힘든 분이 많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질문이 어디를 가나 너무 많이 나와요. 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들 사신 것 같아. 그 기대감에. 근데 그 기대감의 끝단에는 결국에는 정책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부도 잘못하면 이게 민생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이제 알아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확실한 AI 관련한 이런 정책 추진, 그다음에 양사 관련해서 정정당당하게 해서 호재는 호재대로 딱딱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으면 이게 약간 이게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기 딴 데서도 많이 나와요. 저도 전달했어요.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관료들의 사고 때문에 바로 뭐 정책 결정이 지금 지연되잖아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했더니 네. 민주당에서 확고하더라고. 제가 모니터링 해봤더니 민주당에서는 그 테크 쪽으로 간다. 확고하대요. 생각은. 그래서 그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그 얘기도 드렸는데.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도라드의 황금거인님 매주 꿀팁을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관세 협상이 남아있고 8월에 큰 조정이 올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현금화해서 한동안 주식시장을 관망하는 편이 나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되게 어려운 건데 저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50%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희가 주식하기는 힘들고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주식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어디 시장에 남아 있는다. 그래서 뭐 지금 주식을 다 팔고
뭐 현금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접근한다. 이게 제가 그냥 뭐 오늘 심심해서 들고 다니는 말씀 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조정장이 왔을 때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던 거 그다음에 내가 계획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 대신 조건은 분할 매수했는데도 10% 이상이 빠진다? 그럼 손절한다. 대신 분할 매수하면은 10% 이상이 손절될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눠봤죠? 네. 많은 분들 주변에 그 경제배라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또 왜냐하면 다른 뭐 경제 코너들 다른 유튜브도 좋은 방송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질의응답도 이렇게 받아주는 방송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